안녕하세요. 제 풀에 지쳐 이혼을 하게 된 사연 하나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과 3개월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잘 살아보려고 나름 여러 번 참아주다가 이 불행이 유턴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건진 거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정말로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작년 통계청에서 이혼하는 부부를 수치로 계산했는데 4상 중에 240상이 이혼을 한다는 결과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노력해서 제 결혼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꼴이 나버렸네요.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무척 경이롭고 노부부가 되어서도 서로 존중하며 손잡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젠 존경심을 느낍니다. 사연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연자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혼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유독 이 커뮤니티에 이혼 사연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대한민국 이혼녀로서 제 경험 좀 시원하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관리식품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주변에서도 똑 부러지고 알뜰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던 저는 동료 직원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높게 사는 직원 중 한 명이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금전적 부분을 자꾸 저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회계 쪽 분야가 아닙니다. 저도 회계는 어려워요. 돈을 잘 만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꼼꼼한 성격 덕입니다. 그런데 회사 다닌 지 한 2년 되니까 동료끼리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급여를 더 받고 회계 업무 보조까지 맡게 되었지 뭡니까. 딱히 번거로운 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흔쾌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칭송받을 만큼은 아닌데 싶어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야무지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유독 돈 관리에서만 조금 더 철저했을 뿐이에요. 제가 20살 되자마자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 적금도 금리나 혜택 다 비교해서 통장 2개로 나눠 만들었다고 하니 신기해하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다들 이렇게 돈 관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더 놀랐었네요. 저는 부모님 도움이 아닌 온전히 저의 자의로 적금을 알아보고 비교하며 만들었고 알바까지 하면서 목표 돈을 모았기에 이미 만기 적금은 벌써 2개 있습니다. 3개째 통장 또한 곧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그리 어렵게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돈을 낭비하고 사치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족족 적금으로 때려 넣었다 보니까 어느새 억대 자산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주식 같은 모험은 절대 안 하고 안전하게 저축만 하는 타입이라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연애를 안 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사귀는 것 자체가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계속 과하게 적금을 넣으며 생활했지만 30대가 되고 나서부턴 20대 때와는 좀 다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억을 가지는 것이 보통 일 아니라는 건 직장인 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주위에서 다양한 조언과 사정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같은 또래의 남들보다는 부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마냥 가지고 있으려고 모은 건 아니라서 그때부터 집을 하나 사볼까, 부모님께 차 선물을 하나 해드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이라든지 아깝다든지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남들은 한참이나 멀게 바라보는 그 목표를 저는 언제든지 바로 읽어낼 수 있는 여건이 있던지라 그 짜릿한 느낌이 또 다르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없었습니다. 돈을 왕창 모으고 그걸로 나만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게 직장 동료가 괜찮은 지인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연애를 통해 제 인생에 낯선 사람을 끼워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동료 직원이 저더러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이야 젊으니까 부모님이 내 자식 하면서 끼고 돌지.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드시고 선옥씨 시집갈 나이 되면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불효가 돼. 부모님도 슬슬 선옥씨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걸? 형제도 없다면서. 자식이 혼자 남겨지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님이 마음 편하겠어. 부모님의 생각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동료 직원의 말이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던 걸로 압니다. 부모님께서 내색은 안 했지만 동료 말대로 정말 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춘기 소녀 때와 같은 맥락으로 속썩이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저는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어쩌면 첫 남자였지만 결혼으로 이어져도 나쁘지 않았던 게 만약 결혼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남자 쪽보다 더한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였죠. 꿀리고 시작하는 결혼은 싫었거든요. 당시 저는 결혼 배우자로 어떤 남성 타입이 좋은지 전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착하고 마음이 넓은 남자가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습게도 제 눈에 남편이 딱 그렇더라고요. 소개받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도 제게 늘 잘하고 착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좀 더 길게 만나봤는데 남편이 그때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솔로일 때보다는 돈을 좀 쓰게 되었는데 딱히 상관없었어요. 이성과 함께하는 재미도 돈 모으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었더라고요. 늦게나마 알아버려서 오히려 적당히 소비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를 결혼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동료들처럼 제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경제 관리하는 걸 늘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제가 또 남편에게 돈 관리하는 팁을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돈 얘기 나올 때마다 남편이 늘상 제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숫자로 머리 쓰는 게 제일 싫어.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경제권을 다 가져. 나는 도무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일 다닐 자신이 없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경제권을 제게 다 넘기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남에게 맡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가족이 될 사이이고 부모로서 평생을 손잡고 걸어갈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 부부끼리 절도 범죄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신혼집에서 한 번 더 경제권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미 회사 급여까지 제 계좌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난 용돈 받고 사는 삶이 편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원래도 자기랑 놀 때 말고는 돈을 잘 안 썼던 편이라서 나 혼자서 이만하면 적당해. 정말 괜찮겠어? 그냥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공동 입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디서 돈이 확 나갈지 모르잖아. 급한 일 생기면 5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해? 에이, 안 생겨. 반평생 큰돈 나갔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내 패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 자기도 나를 잘 알잖아. 괜찮다니깐. 남편은 흔쾌히 자기 급여와 부수적인 금전을 모조리 공개했고 정말로 용돈 50만 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차 유지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오로지 한 달 용돈만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부부간에 오해가 없도록 제 급여와 남편 급여를 계산하여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적금 통장은 있으니까 남편의 적금 통장만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관리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까 하다가 뭐든 공동으로 만들게 되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네요. 저희는 정말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신혼집은 남편이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서로 딱 반반의 비용을 보태어 매매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초창기부터 욕심 없어서 과하게 저지르지 않았기에 크게 허리 휘는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나 대출에 쫓기듯 급급하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혼을 더없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둘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자꾸 입김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조언이 아닌 바로 남편에게 하는 충고들이었습니다. 한날 남편이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사원들을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도 몇 번 만나서 안면을 텄기 때문에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술 한잔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술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 얘기에 비밀이 없어지는 겁니다. 술 마시기 전에는 분명 요즘은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경제권을 많이 관리하고 남자는 용돈 받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면서 저희 부부의 경제관념에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50만 원이 뭐예요? 남자라면 적어도 100만 원은 주머니에 꽂혀 있어야 밖에서 어깨 펴고 가장 노릇하는 겁니다. 이 녀석도 재수씨한테 혼날까봐 말 못한 거지 절대 50만 원으로 만족할 녀석이 아니에요. 술 취해서 깔깔 웃는 동료 직원의 말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제가 남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정말 남자의 경우 용돈이 적으면 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저한테 밉보일까봐 용돈 50으로 한 달 살이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제가 더 미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밖에서 적은 돈으로 쩔쩔맸을 거 아닙니까? 괜히 남편 눈치가 보여서 쳐다봤는데 정작 남편은 동료 직원들에게 고개를 내저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니들이 뭘 한다고 난리야. 나 돈 그렇게 많이 안 써.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맡기고 용돈 받는 게 훨씬 편하다고. 녀석 아직 신혼이라고 재수씨 편 들어주는 거 봐라. 그 마음 1년밖에 못 간다의 한 표. 부부 생활 익숙해지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내가 돈 관리했으면 신혼 1년도 못 보내고 파산났어. 와이프가 똑부러지게 맡아주니까 생활 요건이 너무 여유롭잖아. 니들이야말로 이러니까 매일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는 거야. 돈 좀 작작 써라. 너 그러다가 재수씨한테 뒤통수 맞으면 어쩌려고. 혹시 알아? 재수씨가 초반에 신뢰를 엄청 줘놓고서 몰래 1, 2만 원씩 빼가고 있을지. 동료 직원들은 마치 제가 남편의 돈을 몰수해서 몰래 빼돌리고 있는 사람처럼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농담이라고 계속 깔깔대는데 듣다 보니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 체면 생각해서 감정 상한 거 끝까지 감추고 그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궁금했던 질문들을 서둘러 물어봤어요. 여보, 용돈 작아? 많이 부족한 거면 더 줄게. 우리가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모자라서 불편하면 안 되지. 100만 원으로 맞춰주면 될까? 아니, 전혀 안 부족한데? 아, 아까 그 동료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신경 쓰지 마. 쟤네들도 와이프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들이 돈 빼돌리는 걸 적발했다더라고. 그것 때문에 나더러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나는 조심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월말마다 알아서 보여주는데 난 당신 믿어. 남편은 경제권을 저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다행히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해한다면 경제권을 다시 각자 관리하는 걸로 바꿀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러진 못했어요. 저 또한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사실은 동료들 말처럼 힘들었다고 한다면 왠지 좀 속상할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남들에게 제 흉을 봤다는 것일 테니까요. 언제나 그렇듯 저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제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남편 동료들로 모자라 저는 시모한테도 경제권 때문에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학이 너가 돈을 관리한다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완전하게 투명할 수가 있나?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누가 돈을 여자가 관리한대? 그래도 큰 돈 만지는 건 아직까진 남자가 해야지. 너희들 좀 이상하게 살림을 한다. 시댁에서는 돈 관리를 시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수익을 벌어오는 사람이 시부밖에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모가 자꾸 저더러 다음 달부터 남편한테 경제권을 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돈 관리 철저한 시부 앞에선 제게 잔소리 못하면서 시부가 자리만 비우면 저를 불러 몰래 면박을 주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투명하게 공개해요. 제가 정리한 가계부 남편이 늘 챙겨보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반개월을 살았는데 아직 살림엔 지장이 없는걸요. 가계부야. 일부러 틀리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일이지. 깐이라는 남자가 50만 원으로 뭘 하겠니? 그렇잖아도 용돈은 올리려고요. 남편은 50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위 시선이 안 좋네요. 용돈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 사람들 말대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이고 답답하게도 한다. 그렇게 쥐꼬리만큼 찔끔찔끔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한테 넘기라니까. 우리 아들도 워낙 세심하고 꼼꼼해서 그런 거 잘해. 그날따라 시모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이대로 계속 받아쳤다간 말씨름만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없이 한 발 물러난 저는 남편한테 시모 말대로 한번 도맡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더군요. 남편한테 경제권이 넘어가는 걸로 이미 확정을 짓고서 이런저런 조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든 치켜 세워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시모의 그런 속보이는 모습이 좀 보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신이 났던 시모의 기분이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심오해졌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경제권 받는 걸 거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싫어, 귀찮아. 다들 왜 자꾸 했던 말 계속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은 와이프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 잘하는 사람이 해야 살림도 피는 거지. 괜히 내가 있다가 쫄딱 망하면 어쩔 거야? 아우 싫어. 어머 얘 봐라.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새아기가 경제권을 준다잖아. 네 아빠를 보고 자랐으면 알 거 아냐. 남자가 돈을 쥐고 있어야 미래가 안정되는 거야. 아빠가 남자라서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을 허튼 데 쓰니까 아빠가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눈치 없는 발언 때문에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어요. 시모가 평소 웬만한 고집이 아닌데 자기 아들은 잘 못 이기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눈치 없이 직설적인 멘트를 잘 날리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도 주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남편한테 경제권을 맡겨볼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저리 싫다고 발악하니 어떡합니까? 제가 어디 한두 번 물어봤겠어요? 이미 수십 번을 물었지만 남편 대답은 늘 거절로 한결같았는걸요. 그렇다고 포기할 시모가 아니더라고요.
경제권이 넘어갈랑 말랑하고 있으니까 시모도 애가 탔나 봅니다. 결국 시모한테 등짝을 맞은 뒤에야 남편은 경제권을 넘겨받는 것에 수긍했어요. 저야 뭐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부부이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파악했잖아요. 남편한테 넘겨주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주말에 하루 날 잡아서 남편한테 경제권을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나름 쉽고 간단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는데 남편이 금세 골머리 아파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셈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버리는 모양새와 같았습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내가 얼마나 숫자 싫어하는지 알지? 누누이 말해줬었잖아. 그거 진짜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나 학창시절에도 수학을 제일 못했어. 제가 봐도 남편이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미치려고 하는 걸 잘 어르고 달래서 웬만하면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이런 거 소질 있다고 그랬잖아. 수학이랑 동계자는 좀 다른 개념이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차 이해해보자.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아, 진짜 못해. 엄마가 괜히 당신이 내 돈까지 들고 있으니까 심술 부리는 거야. 우리 엄마 돈 욕심 많은 것 때문에 아빠가 관리하는 이유도 있단 말이야. 아마 내가 경제권 들게 되면 엄마가 간섭할걸? 난 엄마 게임에 안 넘어갈 자신이 없어. 절대 못해. 시모가 남편을 두고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딱히 남편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연애 때 돈 관리 팁을 많이 가르쳐줬다고 했잖아요. 가볍게 알려줬던 그 소소한 팁들도 남편은 별로 습득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경제권을 도맡게 되었는데요. 시모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경제권을 넘기기 싫어서 남편을 기죽였다고 생각할 텐데 이건 이것대로 또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알아서 잘 설명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썩 위로는 안 되더군요. 남편이 말한다고 시모 성격에 바로 굽신거릴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부부는 잠깐의 휘몰아쳤던 돌풍을 지나고 다시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돈 1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던 제 제안을 항상 거절해왔던 남편이 홀라당 돈을 다 써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남편이 제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서는 돈 좀 붙여줄 수 있겠냐고 해서 급하게 보낸 뒤에 사정을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주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실수로 상대방 차 문을 쫙 긁어버렸어. 하필 돈 좀 나가는 차를 건드리는 바람에 있는 돈으론 택도 없더라고. 뭐? 다친 곳은 없어? 당신 여태 그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조심 좀 하지. 혹시 다친 데 있는 거면 돈 더 보내줄까? 병원비는 있어? 다친 곳은 없어. 근무 시간일 텐데 연락해서 미안해. 워낙 급한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당신 근무 시간인지도 생각 못하고 전화를 해버렸네. 남편은 운전 경력 15년인데도 여태 문콕 사고도 없었을 만큼 안전운전 실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달리던 차도 아니고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서 어쩌면 천만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의아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디다가 정신을 빼놓고 있었길래 가만히 있는 차에 가서 사고를 낸 건지 모르겠더군요. 수리비 견적은 총 78만 원이 나왔고 용돈으론 턱없이 모자랐던 남편이 제게 받아간 돈으로 잘 해결했다고 문자를 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니까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에게 용돈 50만 원은 적은 게 맞는 것 같았죠. 만약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구차하게 남의 주머니에 손 벌렸을 거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일 때 대비하기엔 그 용돈은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없이 다음 달부터 용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용돈 입금한 당일 남편이 리액션은 안 해주더라도 용돈 올렸냐고 물어나 볼 줄 알았는데
정작 이틀이 지나도 남편한테서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내가 용돈 올린 거 확인했어? 당신 사고 이후로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올리는 게 좋아서 100만 원 넣었거든. 몰랐어? 그랬어? 내가 입금 내역은 따로 확인 안 해서 몰랐네. 고마워.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달랐지? 민망하네. 어쨌든 잘 쓸게. 입금 내역은 남편이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아도 알림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설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입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뇨. 남편의 말에 여럿 의문이 들었지만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하고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옛날과 좀 다르게 소비 습관이 점차 변해갔어요. 100만 원은 너무 많다면서 길고 날던 남편이 100만 원도 모자라서 종종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매번 돈을 더 붙여달라는 이유도 참 많고 다양했어요. 한날은 회식을 쏘게 되었다. 또 어떤 날엔 회사에서 단체 기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친구가 어려워서 돈을 조금 보태줘야 했다 등등. 어쩔 땐 우리 한 달 살림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거액을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물으면 늘 새로운 변명으로 답이 돌아왔어요. 생각해보면 차 사고 났을 때 제가 돈을 붙여준 이후로 남편이 점차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돈 쓰는 게 귀찮아서 외식도 굳이 안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 돈 입금되니까 혹시 돈 맛을 알아버렸나 싶더라고요. 얼마 후에 또 돈 좀 달라고 연락 왔길래 한날은 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언성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에 짜증과 억눌린 화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내 돈까지 당신이 들고 있으면서 없긴 뭘 없어. 나 지금 급해. 얼른 120만 원만 보내봐. 얼마 전에 나 상여금 탄 거 있잖아. 그거랑 합쳐서 주면 되겠네. 여보, 당신 벌써 이번 달에 용돈만 2번을 받아갔어. 근데 뭘 또 달라는 거야? 지난번 용돈도 겨우 타이트하게 맞춰서 준 건데 이러면 당신 적금 못 넣는단 말이야. 적금? 적금이 있었지? 그런 걸 쓸데없이 왜 넣어? 난 됐으니까 내 거 해약할게. 적금은 나중에 여유 많을 때 차차 넣으면 될 것 같아. 아직 만기까지 반개월이 남았는데 아까운 이자 날리게 남편이 느닷없이 해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철부지 같은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결국 안 된다고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젠 성질까지 버럭내면서 돈에 미친 사람처럼 적금 통장을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네 돈에 손을 대냐? 내 돈으로 넣은 적금 내가 좀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굴어. 오늘 집에 가면 통장 꺼내놔. 내일 내 것만 해약할 거니까.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돈 안 준다고 행패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붙은 감정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뿐이었죠. 돈은 따로 벌고 있던 실정이었지만 여태 부부이기에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은 다르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어쩌면 맞는 말이죠.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짜증이 났던 저는 남편 말대로 그 돈이 제 돈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정오쯤에 정말로 해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옛날만 해도 돈에 관심 없던 사람이 어쩌다 갑자기 바람이 들었을까요? 과거와 다르게 돈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날은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설마 바람이라도 나서 웬 여자한테 돈이라도 퍼주는 건가 싶어서요. 지금 보니 제가 참 별짓까지 다 했네요. 남편 폰에는 딱히 여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형이란 남자와의 채팅이 다른 채팅에 비해 유독 많다는 걸 알고 그걸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용돈을 부족해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주식이었어요.
용돈만 받으면 주식에 통째로 투자를 해버렸던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들은 게 많아 보는 눈은 있는데 채팅방에 형도 딱히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남편이 그 형을 아주 맹신하면서 시키는 대로 돈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쓸데없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거든요. 이것만큼은 남편이 자기 돈 멋대로 쓴다고 해서 참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하려는 남편을 세워 바로 따졌습니다. 당신 주식해? 그렇게 위험한 걸 왜 해? 제대로 알아보고 해도 손해볼 확률이 더 큰 게 주식이야. 도대체 그 형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니? 정말 큰일 나고 싶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휴대폰 뒤진 거야? 스토커도 아니고 왜 남의 물건에 몰래 손대? 아 진짜 어디까지 봤어? 처음부터 내용 다 본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주식에 넣은 돈 다 어떻게 됐는데? 말아먹었지? 숫자라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어쩌자고 그런데 손을 댔냐고. 전문 펀드 매니저도 매번 성공은 못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거래? 나도 알아. 돈 잃고 싶어서 뛰어든 줄 알아?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주식은 장기전이야. 이 형님, 당신이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딱 봐. 내가 잘 돼서 보란 듯이 2배로 갖다 줄 테니까. 남편과 아침부터 주식 얘기로 싸움을 하면서 진을 뺀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주식에 돈 퍼붓는 걸로 그 형님한테 용돈까지 조금씩 주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수급이라나 뭐라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호구가 잡혀있는 남편을 보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속이 터졌습니다. 이 호구 같은 남편도 결국 제 남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저는 바로 용돈을 50만 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 그 사람한테 이혼 요구 당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고작 그 주식 때문에 그것에 미쳐서 나더러 이혼을 하자고 해? 당신 정말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서 사람 피를 말려? 경제권 가진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을 무시한다던데 당신도 변했나 보네. 내가 돈 갖다 바쳐주니까 당신이 날 마음대로 조종해도 된다고 봤어? 그래도 당신은 딴 여자랑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권력 잡으려고 했던 거 맞네. 뭐라고?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 내가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고집해서 경제권 뺏어왔니? 당신이 하기 싫다고 나한테 맡긴 거잖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나도 너한테 돈 안 바쳤어. 주변에서 한 소리씩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동안 내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용돈을 줄였다고 저더러 변했다며 구두쇠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죠. 주식이 뭐라고 그저 혈안이 되어 인정사정 없이 이혼까지 요구하니 변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 듯 싶네요. 그래도 저는 이걸로 이혼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우둔한 생각이었죠.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 결국 제가 결정한 방법은 경제권을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각자 돈 각자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남편한테 네 돈 가져가라며 통장을 패대기 쳐버렸어요. 남편은 오히려 살판이 났더군요. 공동 생활비만 넣고 나머지 돈은 정말 자기 멋대로 펑펑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우편물을 받고 한 사실인데 남편이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서 현금 대출을 했더라고요. 밀리기 시작한 연체금이 우편으로 주마다 날라왔습니다. 나중에는 카드사에서 직원까지 찾아와 제 남편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갚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돈이 없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갈수록 예민해지고 태만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의 신의까지 밑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인내가 버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혼할 거고 우편물 걷는 것도 지쳐서 그것마저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한날 시모가 저희 집에 들리면서 우편물을 다 걷어왔더라고요. 예, 이게 다 뭐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우편이 많이 와 있더구나. 너는 오늘 일도 쉬었다면서 집 밖에 코빼기도 안 나와봤던 거야? 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관리를 안 해서는. 오셨어요? 그거 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돈 갚으라고 날라온 연락이에요. 2달 전부터 받고 있던 거라서 굳이 걷어올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돈 갚으라는 내용이라서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는 게 독촉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걸 처음 봤는지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다며 보란듯이 제 앞에 우편물을 팩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으로 위로 쫙 펼쳐진 우편물 양이 제법 방대하더라고요. 신용불량자라는 거니? 너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 모양이야? 설명 좀 해봐라. 돈 잘 만진다고 그렇게 떵떵거릴 때는 언제고? 이게 그런 결과야? 아, 왜 그렇게 화가 났나 했더니 시모는 제가 돈 관리를 먹같이 해서 자기 아들이 이 모양이 된 줄 알지 뭡니까? 곧 죽어도 자기 아들은 얌전하고 고분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잘난 척 하더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거 다 어쩔 거니? 나중에 압류 딱지 붙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월급도 싹 다 몰수당하고 그러지 않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다음 달에도 못 갚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 이혼할까 봐요. 남편이 저한테서 경제권 뺏어가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뭐예요? 돈 안 줄 거면 이혼하자고 하길래 통장 다 던져줬어요. 뭐라고? 경제권은 네가 갖고 있잖아. 집이 이 꼴나니까 갑자기 내 아들 탓하는 거니?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네가 돈을 맡았으면 적어도 남편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지. 어머님이 믿기 싫으신 거 알겠는데요. 남편이 주식에 빠지고 나서부터 저한테서 자기 돈 다 뺏어갔거든요. 적금까지 남편이 다 해약해버렸어요. 참, 어머님 여행 경비 아마 남편이 못 대줄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한테 연락한다 그랬는데 모르셨나 봐요? 제가 남편 적금 통장을 처음 개설했을 때 그걸로 남편이 시모한테다가 엄청 생색을 내놨거든요.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면 자기 적금 모은 걸로 시모 여행 경비 대줄 거라고 진짜 떵떵거렸었어요. 그것에 덩달아 신났던 시모가 계모임 추진해서 연말에 해외여행 일정을 다 잡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남편이 적금 해약하고 다 탕진해버렸다고, 주식에 미쳐버렸다고,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 취소를 못한 거죠. 이제 와서 취소를 하면 계약금에서 60%만 환불된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 사실을 들으니 남편 돈 쓰는 꼴이 얼마나 엉망인지 좀 와닿나 보더라고요. 여행 경비 얘기에 얼굴이 벌개진 시모가 당황하면서 말을 막 버벅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겨우 꺼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자존심은 굽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더러 그 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냐고 우기기 시작하대요. 자기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우리 부부 둘의 잘못이니 자기 아들이 처리 못한 걸 저보고 대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남편 퇴근하면 남남이 될 건데 제가 왜 어머님 여행 경비를 대드려요. 친구분들한테 전화 돌려달라고 하면 그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친구분들 돈 날리게 생기셔서 어떡해요? 남편이 똑부러지게 돈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돈 관리하면 집안이 이렇게 파탄난다는 걸 시모한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시모는 제 주장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했고 울그락불그락 열만 올리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서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로 퇴근하고 온 남편 앞에서 저는 잠자코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한테도 찍으라고 도장과 함께 건넸더니 갑자기 남편이 돌변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뜬금없이 회유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판단이 어리석었어. 돈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노후 편하자고 그랬던 거야. 당신 말 진작에 들었어야 하는데. 여보, 나 이제 정말 손 뗐어.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사정을 듣자 하니 남편이 주식으로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해버렸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주식 공부한다던 형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깨우쳤다지 뭡니까. 그러면서 시모한테도 욕이랑 원망을 엄청 들어먹었고 심지어 시부는 남편을 한 대 패주려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까지 된 남편은 말 그대로 인생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어요. 저더러 자기 구제해줄 사람 저밖에 없다고 살려달라는데 제가 그걸 왜 살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구구절절 주눅들어서 하는 얘기에도 동정심이 전혀 안 생기더라니까요. 엄마가 너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 여보, 나 여보 말고는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절대 2번 실수하는 일은 없게 할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잘 알잖아. 시모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나 봅니다. 하긴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피해를 받았으니 그제서야 아들의 미련함이 보였겠죠. 그런데 어쩌나? 저는 제 돈으로 남이 싼 똥을 처리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려고 20대 청춘 즐길 거를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 아니라서요. 질질 끄는 게 싫어서 합의 안 하면 소송할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더니 돈에 무척 쪼들린 남편은 끝까지 빌더라고요. 지친 제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친다. 그냥 소송할게. 안녕. 하고 인사하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재산 분할된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시모는 결국 해외여행을 취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한테 욕을 왕창 들으면서 시부 돈으로 눈물을 머금고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시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돈을 헤프게 쓰는 걸 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시부는 알뜰살뜰한 저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모는 한동안 시부한테 저 같은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욕먹고 쥐죽은 듯 살게 될 겁니다. 그저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돈 빨아먹는 귀신 취급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이 저를 신뢰하든 말든 남의 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괜히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걸 시댁과 남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이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조차 잘 배우게 되었어요. 아니지. 애초에 제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봤던 거겠죠. 앞으로 또 이런 실수를 경험하지 않을 거란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사연이에요. 아직은 이혼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 삶에서 이혼이 가장 큰 돌불이었거든요. 아마 제 스스로 치유받을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마터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뻔했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 빈무더기에서 홀로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잘했다고 저를 보듬어주면서 다시 새 인생을 살아봐야겠어요. 사연이 너무 길었죠?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세요.